이번 작품은 제목이 정이네요. 가제긴 한데요. 자, 등장인물은 정현, 남 20대 초반. 갓 처리반 일을 시작하게 된 신입. 매사에 열정적이나 많은 실수로 자주 꾸중을 듣는다. 한 이변을 해결하러 갔지만 결국 구해내지 못한 시민들과 동료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꾸 되낸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가는 도중 자신 또한 이변이 되어 희생자가 될 뻔하지만 이진성의 도움과 남은 동료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각성한다. 자, 이진성, 정현과 팀을 이루게 된 같은 처리반의 선배. 눈으로 본 대상의 위치를 수치화해 좌표로 계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현이 한 실수의 뒤처리를 맡고 있다. 항상 평온한 듯한 얼굴, 주변 인물들에게 많은 호의. 최진우, 남 20대 중반. 최을인의 오빠, 뒷골목 출신으로 돈에 대한 열망이 많고 돈 계산이 빨라 의뢰가 왔을 때 사례금 협상을 주로 한다. 자신의 정의만을 위해 사람을 도우려는 정현과 충돌이 잦다. 마지막 위기에 처한 정현을 구하며 정현 대신 희생자가 된다. 그리고 최열인, 최진우의 여동생이자 파트너. 처리반에서 엔지니어 겸 업무 담당,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을 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물음표, 남 40대 추정인데요. 어린 시절에 정현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었던 처리반, 정현이 동경이 된 존재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이야기는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2000X08년, 장소 불명. 광원이 공중에 뜨더니 이 엄청난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다. 빛은 일주일간 지속되었고 낮이고 밤이고 어둠은 내려오지 않는다. 일주일 뒤 빛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라지고 다시 밤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7일의 백야라 불렀으며 이후 곳곳에 크고 작은 이변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변을 해결하고자 처리반이 결성된다. 2000X14년 제6구 뒷골목. 대규모 이변이 발생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이변에 의해 도망을 가던 어린 정현은 이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정현의 앞에 붉은 섬광이 번쩍이더니 갑자기 나타난 한 처리반에 의해 이변이 해결되며 순식간에 정현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정현은 그런 처리반을 보며 자신도 처리반이 되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결심한다. 2000X25년 공공처리사무소. 성인이 된 정현은 처리반에 합격하게 되며 어느 한 처리사무소 소속이 된다. 돕는다는 행위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여주며 야심차게 일을 시작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실전에 경험이 부족한 정현은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된다. 파트너이자 처리반 선배인 이진성에게 꾸중과 위로를 받으며 실전에 익숙해지려 노력한다. 그렇게 계속 이변들을 해결하는 도중 도시였던 장소가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린 이변을 맞게 된다. 그 늪은 한 연구원의 깊은 죄책감에서부터 비롯되어 발현된 것이었고 정현은 늪의 이변을 해결하며 이변은 7일의 백야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겉으로 발현되어 모습마저 뒤틀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로 연구소를 향해 가려 한다. 하지만 최진우와 대립하게 되며 만약 연구원의 말이 사실이라 한다면 자신들의 수입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며 최진우가 정현에게 따진다. 정현은 최진우에게 사람들이 이변에 의해 혼란스럽고 살아가기 힘들어하는데 그깟 돈이 문제냐며 혼자라도 가겠다 하고 연구소로 출발하려 한다. 저녁이 되고 출발 직전 이진성이 합류하며 최의린에게 이끌려 나온 최진우 또한 불만을 가득 티내지만 결국 같이 가게 된다. 연구소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고 인기척도 없었다. 먼지만이 가득하게 쌓여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계속 연구소를 뒤지다 근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며 근원이 존재하는 위치로 간다. 근원의 장소. 반쯤 날아가 있는 구조물 사이에 구체가 은은하게 빛을 뿜어낸다. 어디선가 이끌려온 주변 사람들은 그 빛에 현혹된 듯 점점 다가가더니 바로 앞에서 그 빛에 뛰어들어간다. 이후 뛰어든 사람은
빛에 흡수되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구체는 계속 빛을 발산하고 있다. 정현은 그 광경에 이대로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나아가려 하지만 너도 같이 없어질 셈이냐며 최진우가 말린다. 자세히 보니 사람들은 빛에 현혹된 듯 살아있는 시체처럼 넋을 놓고 빛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원거리에서 파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최진우가 최혜린에게 저격을 요구한다. 최혜린은 구체의 저격을 시도하려 하지만 도저히 스코프로는 그 빛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최혜린이 빛에 현혹되기 시작한다. 이를 본 최진우가 최혜린의 눈을 가리며 바로 저지한다. 이때 이진성이 자신이 구체의 좌표를 읽어낼 테니 눈을 감고 저격을 시도해보라 말한다. 최혜린은 너무 무모하다며 고개를 젓지만 이미 이진성은 빛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 이진성은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으나 마침내 좌표를 수치화했고 이를 최혜린에게 전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눈물이 줄줄 나온다. 최혜린은 눈을 감고 좌표를 설명해주는 최진성의 오더를 들으며 저격을 시도한다. 총알은 구체에 닿지 않았으나 빛이 잠깐 희미해지는 것을 보며 빛에 대한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음을 확인한다. 이에 저격을 시도하며 빛이 옅어졌을 때 정현이 구체를 직접 파괴하기로 한다. 그렇게 구체를 파괴하려는 순간 붉은 섬광이 번쩍이며 정현의 검을 막는다. 그의 붉은 도신을 보며 정현은 과거에 보았던 철이반의 모습을 떠올린다. 자신을 구해주었던 철이반이 눈앞에 보이는 철이반과 동일 인물임을 깨닫게 되고 어째서 자신들이 앞을 막냐며 질문을 한다. 그저 돈 때문이라는 최진우와 같은 말을 하며 이 모든 일은 계획된 것이다 라고 말을 잇는다. 그렇게 물음표와 정현은 서로 대적하게 되지만 큰 실력 차이에 정현과 철이반 동료들은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 싸움에서 이진성은 한쪽 팔을 잃으며 최혜린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물음표가 정현에게 달려들며 끝내려는 순간 최진우가 개입해 정현 대신 붉은 섬광에 휩싸이며 쓰러진다. 만신창이죠. 만신창이가 된 최진우를 보며 최혜린은 울부짖기 시작한다. 정현은 자신 때문에 최진우가 죽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며 마음에 끝없는 사슬에 묶인다. 그렇게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하며 자신을 한 점에 계속해서 가두기 시작한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점점 자신이 아니게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몰려오는 죄책감에 자신을 놔버리면 편해질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정현이 변하려는 순간 상처투성이인 이진성이 정현의 손을 잡는다. 이진성은 정현에게 내가 선택한 이 길은 너의 책임이 맞다. 그렇게 너는 최선을 다해 이 길의 끝을 마무리해야 한다.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 아니라면 우회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선배인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다. 나는 네가 올바른 길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라며 정현을 위로하며 여태까지 정현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던 일을 이어나간다. 이어서 눈물을 머금고 최혜린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 최진우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이유는 뒷골목 출신이었기에 뒷골목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뒷골목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위해 돕기 위해서였다라며 정현과는 다른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음을 정현에게 알린다. 수단이 서로 달랐지만 결국 최진우 또한 정현 자신과 같이 그만의 정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정의를 재정립하게 된다. 정현은 푸른빛에 휩싸이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이 같은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렇게 물음표와 다시 대적하며 힘만이 아닌 자신의 긍지와 동료의 의지로 물음표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그 다음 빛을 발산하던 구체 중앙에 검을 집어넣었고 구체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깨지며 섬광이 일어나고 구체는 사라진다. 자, 공공의뢰해결소 전처리사무소예요. 이변은 그날 이후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상에는 처리반이 필요가 없게 됐다. 실제로 많은 처리사무소가 사라졌고 정현이 속한 처리반 또한 사라질 위험이었으나 이진성과 최혜린이 함께 사람들의 의뢰를 통해 잡일을 도와주는 의뢰해결소를 운영하게 된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세상에 처리반이 있을 이유가 사라졌음에 자신의 정의를 실현했다 생각하는 정현은 만족스럽게 살아갔다.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도중 정현은 해결소에 최의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진성에게 최의린의 위치를 묻는다. 최진우의 묘. 최의린은 최진우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라보고 있다. 그런 최의린의 옆에 정현이 다가간다. 정현은 최진우의 묘에 고맙다는 말을 하며 최의린과 함께 자리를 떠난다. 떠난 자리에는 백합새송이와 정현의 빛바랜 도신이 태양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이제 자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쭉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이 물음표의 존재인데요. 어린 시절에 정현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었던 존재가 갑자기 정현의 적대자가 돼서 지금 나타났어요. 이런 구조가 동경을 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이 처리반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이유도 없이 지금 이제 변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진우가 아무리 그런 사연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평소에 정현과 그런 안 좋은 사이였는데 정현을 위해 정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 또한 좀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해결하고 동료들 간에 어떤 잘 맞지 않던 삐걱거림이 이제 인물을 통해 가면서 맞게 되고 서로의 이제 속사정을 알게 돼가는 이런 과정들은 재미있는데, 지금 말했던 이 두 인물의 행동에 대한 그런 공감이 지금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특히 이제 물음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당위성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면은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목이 없네요. 일단 가제라도 좀 제목을 지어 놓으세요. 그래 이제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제목이 아예 없는 건 좀 곤란합니다. 등장인물을 보면은 김영웅 박사, 주인공이겠죠. 제일 처음에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제1의 국제 유적 전문가이자 고고학 박사. 뛰어난 두뇌와 꾸준한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유리, 조수, 어릴 적부터 유적에 동경을 품어 대학을 졸업한 뒤 김영웅 박사의 조수로 들어간다. 직감이 좋은 편으로 중요한 단서나 물건들을 종종 발견한다. 리카르도, 빈민가에 살면서 돈이 될 만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소년. 김영웅 박사와 정유리 조수에게서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마침표 다음에는 이제 한 칸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김영우 박사가 뭐 이제 주인공인데 대략적인 나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제 상상이 됩니다. 읽는 사람 입장이. 이렇게 되면은 뭐 한 50대인지 40대인지 또는 이제 60대인지 아니면은 뭐 20대에 박사학위를 딴 젊은 인재인지 이런 것들 이제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는 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야기는 2021년 여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유적조사를 위해 스페인에서 파견된 유적연구팀이 실종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빈민가에서 신원미상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시체 조사 결과 모두 다른 장기는 모두 무사한 채 심장만이 가슴에서 큰 상처를 통해 도려내진 듯한 결과만이 나온다. 이런 것들. 시체 발견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나갔지만 소지품이나 다른 추가적인 단서는 찾지 못하고 멕시코 갱단에 의한 범행이라는 결론을 남긴 채 수사는 종결된다. 그로부터 1년 뒤 2022년 여름 서울 한 식당, 김영웅 박사와
그의 조수 정유리는 멕시코에서 유적조사를 위한 국제연구팀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1년 전 스페인 연구팀이 유적조사를 하다 의문의 실종 후 살인까지 당한 것을 근거로 거절하지만 합류 대가로 충분한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받아 수락하게 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연구팀에 합류한 두 사람은 각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결과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걸로 결론을 낸다. 무슨 결론을 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팀에 합류했는데 여기 좀 이상해요. 자, 그리고 멕시코 현지를 잘 모르는 두 사람은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기로 하고 자신을 고용한다면 이 근방에서 알려지지 않는 희소한 유적에 데려다 준다는 제안을 받고 안내원으로 가르시아를 고용한다. 그리하여 안내로 도착한 곳은 빈민가의 한 집이었고 그곳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숨겨진 통로를 발견한다.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를 통해 내려가자 해골산이 보이는 곳에 지하 재단을 발견한다. 경악함과 동시에 잠시 후에 조사를 시작한 김영웅 박사와 정유리 교수는 인신공양의 흔적을 보아 이곳이 숨겨진 아즈텍 문명의 유적이라고 확신한다. 자, 이렇게 안 띄는 것 좀 읽기 힘드네요. 자, 일행은 짐을 풀면서 각각 김영웅 박사는 재단을, 정유리 교수는 재단 주변을 조사하기로 하고 가르시아는 밖에서 대기하겠다고 전한다. 그러던 중 정유리 교수가 한 짐덩어리들을 발견하고 짐에서 나온 지갑에서 1년 전에 살해당한 스페인의 사진을 발견, 이곳에 그들이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시 위험한 장소라고 판단해 김영웅 박사에게 알려 밖으로 나가기로 한다. 이거는 반드시 띄어야 돼요. 그러나 리카르도가 갑자기 달려와 리카르도가 어디서 나오죠? 갑자기 리카르도가 어디 있다가 나오는지 설명이 없어요. 달려한 미지 무리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전언을 한다. 김영웅 박사는 그들이 이곳에서 스페인 사람들이겠죠. 스페인 사람들을 살해한 인물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눈을 피해 탈출할 것을 제안한다. 그들을 피해 재단 아래에서 숨은 일행은 그들이 아즈텍 문명의 후계자들이자 지하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나갈 때까지 대기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들이 숨을 때 미처 가져오지 못한 짐들을 발견한 적들은 지하에 자신들 말고 침입자가 있다고 수색을 시작한다. 이대로면 모두 붙잡혀 인신공양에 이용될 것이라고 직감한 김영웅 박사는 본인이 미끼가 되어 저들을 유인할 테니 그 틈에 탈출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땅한 방법이 없던 나머지는 제안을 수락하고 박사는 적들과 죽음의 술래잡기를 시작한다. 김영웅 박사는 강한 체력과 미리 세우던 작전을 통해 일행이 충분히 도망칠 시간을 번 뒤 탈출을 시도하지만 적의 양동작전으로 인해 붙잡힐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그 순간 먼저 탈출한 인원들이 빠르게 제보를 통해 경찰 증원을 불러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 뒤 경찰들에 의해 무사히 탈출한 정유리 교수와 김영웅 박사는 리카르도의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게 된다. 리카르도가 왜 김영웅 박사 같이 살려줬나 보죠. 근데 리카르도가 갑자기 나온 게 좀 이상해요. 여기서는 안내원은 가르시아였는데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이제 유적 탐사하고 이런 것들 많고 또 이제 그 유적지에서 이제 원주민들한테 잡힌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붙잡힌 이야기들은 많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남의 도움으로 끝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적의 양동작전으로 인해 붙잡힐 위기에 처해요. 그러면 이거는 자신이 헤쳐야 돼요. 주인공이 헤쳐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한 것도 주인공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는데 경찰 덕분으로 해결됐다.
이건 되게 맥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주인공이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긴 좀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 전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좀 엉성하고 맥이 좀 빠지는 느낌이에요. 소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 구성이 지금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큰 매력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저랑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 글을 쓴 작가 의도가 뭔지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블랙요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1993년생 불가사리 1호 김설이의 오빠이다.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왼쪽 눈에 화상을 입는다. 혼자인 여동생을 지극히 아낀다. 하지만 입대를 하게 된다. 북한 특작대의 엘리트로 팀장 출신이다.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기 위해 남한으로 망명한다. 김설이는 1996년생이고 북한 핵개발 책임자 김철민의 여동생이다.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왼쪽 새끼손가락이 절단되고 목 뒤에 화상을 입게 된다. 머리가 뛰어나 북한의 최연소 핵개발 책임자가 된다. 오빠의 전사 소식을 듣고 남한으로 망명을 하게 된다. 리태한 1994년생 불가사리 2호 고아 출신 북한 특작대 출신이며 김철민의 팀에 속한다. 김철민을 의지하며 충성심이 강하다.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기 위해 남한으로 망명. 리충렬 북한의 넘버3 그의 손짓 하나로 도시 전체를 황무지로 만들 만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주로 외교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김종수 국정원 국가정보원 국장이다. 낙하산 출신이며 조직과 부하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임무 성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윤초루 국정원 국가정보원의 팀장 망명을 요청한 김철민과 리태한을 받아들인 국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FM이지만 정이 깊은 사나이다. 있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요. 북한 함경도의 시골 마을에 살던 김철민. 2005년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김철민은 왼쪽 눈에 화상을 입고 여동생은 왼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되고 뒷목에 화상을 입었다. 김철민은 비가 오는 날 처량하게 아픈 상처와 함께 여동생과 둘이 남게 되었다. 2010년 김철민은 징집되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북한은 복무기간이 10년이라 김철민은 동생을 홀로 두고 가게 되어 걱정만 가득한 마음으로 입대를 했다. 김철민은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특작대에 들어가게 되고 엘리트 코스로 1년 만에 팀장이 되었다. 2012년 평양 북한의 넘버3 이충렬은 이렇게 지시한다. 앞으로 있을 간첩 선발을 위해 고아인 남성들을 모집하라. 북한은 남한에 망명한 것처럼 위장한 이중 스파이를 보내기 위한 불가사리라는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최종적으로 2명을 뽑는 프로젝트고 일단 10명을 선별하였는데 김철민과 그의 팀에 속했던 리태한이 뽑히고 이름을 날리던 특작대원 8명이 뽑혔다. 이들은 한 무인도로 가게 되고 2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불가사리 2명은 불가사리 1호 김철민과 2호 리태한이 뽑히게 된다. 북한의 넘버3 이충렬은 또한 강조한 것이 있었다. 불가사리 프로젝트는 워낙 극비이기 때문에 불가사리 2명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였고 김철민에게는 여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통보했다. 이렇게 불가사리 2명은 유령이 되었다. 김철민과 리태한은 이중 스파이 활동이라는 극비 임무를 가지고 남한으로 가게 된다. 2014년 7월 강원도 철원 해가 쨍쨍하던 대낮에 사이렌이 울린다. 군사분계선에서 미확인 거수자 2명이 발견된 것이다. 남한의 군인들이 출동하여 바로 포박하여 임시 구금을 해놓았다. 상부에서는 바로 국정원을 파견하여 인수인계 받도록 하였다. 국정원의 국장 김종수는 윤철우 팀장에게 이번 사건을 맡긴다.
윤초루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조사하였고 왜 망명을 신청하냐고 물었다. 김철민과 리태하는 믿었던 조국이 자신들의 가족을 몰살시켜 당의 배신감을 참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남한에 자료를 주는 조건으로 망명을 요청하였다. 윤철우는 국장 김종수에게 김철민과 리태한이 특작부대 출신이고 망명 이유와 조건을 보고하였다. 김종수는 망명을 받아들이고 2년간 계속 지켜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철우는 2년간 감시를 했지만 아무런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보고를 받은 김종수는 김철민과 리태한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들에게 제안을 하나 한다. 바로 국정원의 블랙 요원으로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중 스파이가 진짜 목적이었던 김철민과 리태한은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고 김철민은 코드네임 H, 리태한은 코드네임 O라 불리며 국정원의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윤철우는 이것이 못마땅하였고 계속 의심을 하며 지내게 된다. 김철민의 여동생인 김설이는 머리가 좋은 천재였다. 다시 오빠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 핵물리학자가 되었고 여러 연구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다가 19세의 나이에 최연소 핵개발 책임자가 되었다. 김설이는 오빠인 김철민과 몇 년째 연락이 되지 않자 인맥을 동원하여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당에서는 곧바로 김설이에게 김철민은 작전 중 사망하였고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설이는 상실감과 분노가 같이 끌어올랐고 핵개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남한에 망명을 요청하게 된다. 망명 후 그녀는 김현수로 개명을 하게 된다. 김설이의 망명 소식을 들은 북한의 리충렬은 불가사리들에게 지령을 내린다.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의 핵물리학자를 사살하라는 지령이다. 김철민과 리태한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고 물리학 행사에 그녀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경호 업무를 국정원에서 맡게 되고 블랙 요원인 김철민과 리태한은 옥상에서 저격 임무를 맡게 된다. 폭탄 테러와 동시에 저격으로 김현수 박사를 사살하기로 계획을 세운다. 행사 당일 김철민은 스코프로 김현수 박사를 감시하게 되는데 김철민은 놀란다. 바로 김현수 박사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돼서 없고 뒷목에 화상 자국을 보게 된다. 김철민은 김현수 박사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폭탄이 터지는 동시에 김현수 박사가 아닌 리태한을 저격하게 된다. 김철민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김철민은 윤초루에게 진실을 털어놓았고 윤초루는 제안을 하였다. 동생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이제 진짜 망명을 하라고 하였고 윤초루는 받아들이고 동생의 경호 임무를 맡게 되었다. 자, 이거 제가 작년에 한번 봤던 글인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수업 시간에 이거를 과제로 냈던 것 같은데 별로 변한 게 없네요. 좀 더 뭐 이렇게 이야기가 풍성해지거나 아니면은 에피소드가 좀 많아지고 좀 특이해지거나 아니면은 달라지거나 이런 거가 없이 그때랑 그냥 똑같은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국정원의 조직이라든가 북한의 그 이제 특작부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이제 선결돼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그 고증 없이 특히 지금 존재하는 곳들이잖아요. 국정원이라든가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거라도 조금 더 이제 그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수집을 한번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옵세션이라는 제목이네요. 자, 등장인물은 박형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학창시절부터 유도를 수련한 20대 중반 유도 선수. 돈으로 인한 차별을 많이 겪고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국가대표 선발전 중 승부조작 논란에
휘말려 체육계에서 퇴출당하게 되며 이후 서지훈과 함께 음지 싸움 도박판 옵세션에 참가하게 된다. 서지훈, 20대 중반의 의문의 사업가, 넘치는 재력을 겸비한 인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과 광기를 보여준다. 승부조작 논란 이후 망가진 삶을 살던 박형우에게 옵세션 참가를 권유하며 함께 참가하게 된다. 옵세션은 스폰서와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거액의 돈을 베팅을 걸거나 베팅받아 목숨을 걸고 혈투를 펼치는 뒷세계 싸움 도박판이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대한민국의 권력과 돈을 책임지는 상위 재벌들이 많이 즐기고 연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살인이 허용될 만큼 잔인한 무법지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싸움판에서 정점에 오르면 큰 돈과 함께 신분 세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가지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순천에서 열린 유도 남자 73kg급 국가대표 선발전에 박형우가 참가한다. 올해 73kg급 선발전에서는 모두의 예상대로 박형우가 선발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승리를 만끽하던 박형우를 관중석에서 누군가 뚫어져라 쳐다본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마무리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매스컴에 뜨거운 여론거리가 한 가지 올라온다. 박형우가 승부조작을 통해 국가대표에 승선했다는 논란이었다. 해명할 기회도 없이 여론과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박형우는 그대로 체육계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2022년 9월 하루하루 일용직에 의직하며 연명하고 2년 전과는 다른 망가진 삶을 살던 박형우는 편의점 앞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주정을 부리다 서지훈이 그에게 접근한다. 서지훈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박형우에게 음지싸움 도박장 옵세션을 권유한다. 하루 견뎌 살아가기도 힘든 박형우는 돈의 유혹에 못 이겨 서지훈과 함께 팀을 이뤄 옵세션에 참가하기로 한다. 2022년 겨울 전라도의 한 무인도에서 옵세션이 개최되고 여러 팀과 고객이 모여 처절한 난투극이 펼쳐진다. 박형우는 첫 시합에서 큰 부상을 입을 뻔하지만 자신에게 걸려오는 베팅 금액을 보고 집념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 승리한 자신에게 주어진 돈 뭉치를 본 박형우는 돈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몸을 혹사해서라도 고객에게 더욱 화려한 볼거리와 관심을 집중시킨다. 화려한 쇼를 통한 자신에게 베팅되는 거액의 돈을 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싸우던 도중 네 번째 시합에서 실수로 상대 선수를 죽이게 된다. 죽은 상대를 보며 공황에 빠진 그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지만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고객들의 큰 환호 소리와 급속도로 불어나는 그의 베팅 금액을 보며 서서히 그의 내면에서 죄책감과 인간성이 사라지게 되고 폭력성이 눈뜨게 된다. 한순간에 옵세션의 인기 스타가 된 박형우는 자신의 스폰서인 서지훈보다 고위계층의 고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본 서지훈은 박형우에게 자신의 꼭두각시면 꼭두각시답게 행동하라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 갈등을 통해 박형우는 서지훈이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를 의심하던 박형우는 고위계층 고객들을 통해 서지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파헤치게 된다. 2014년 봄 박형우는 자신의 1살 차이 여동생과 같은 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넉넉지 않고 부족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평화롭게 여동생과 학교를 다니던 박형우는 하교 후 취미로 하던 유도 운동을 마치고 지나가는 도중 여러 남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여동생을 발견한다. 여동생은 사춘기를 겪고 꾸미고 싶은 욕구와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겨나게 되어 학교 밖에서 오빠인 박형우 몰래 촉법 소년들로 이루어진 서클에 가입하여 조건 사기를 하고 있었다. 박형우는 그들과 여동생의 뒤를 몰래 밟았고 여동생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눈이 뒤집힌 채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나온다. 그날 이후 여동생은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지독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여동생은 자살한다. 여동생의 자살건에 대해 경찰은 미미한 수사와 관심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수사 종결을 시킨다.
박형우는 자신이 인맥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비극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도를 열심히 수련하기 시작한다. 여동생에게 조건 사기를 권하던 서클의 숨겨진 주인이 바로 서지훈이었고, 자신의 부모님을 통한 재력과 권력을 통해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일을 막아선 게 박형우였고, 자신의 서클과 박형우가 싸움을 벌일 때 그의 폭력성을 알아본 서지훈은 그의 폭력성에 광적으로 반해 일부러 승부조작 논란을 만들어 박형우를 무너뜨리고 접근하여 옵세션에 참가시킨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박형우는 서지훈을 찢어 죽일 각오로 찾아가지만 그의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제지당하게 되고, 서지훈은 박형우를 일방적으로 감금시키고 박형우를 자신의 도구로 서서히 길들인다. 박형우는 이기지 않으면 상대에게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옵세션을 이어가게 되고, 이를 본 서지훈은 자신이 박형우를 소유했다는 소유욕에 빠져 방심하게 된다. 박형우는 돈이 목적이었던 싸움판에서 이제는 단순히 돈이 아닌 서지훈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되고, 서지훈에게 세뇌당한 척 연기하며 자신이 정점에 오르기만을 기다린다. 마침내 박형우는 정점에 오르게 되고 주최 측에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지시한다. 박형우는 서지훈을 죽여달라고 말했지만 옵세션에서 나름 큰 손인 고객이기에 거절당하게 된다. 이를 들은 박형우는 한 가지 더 제안한다. 이 싸움장에서 서지훈과 싸우게 해달라고 말한다. 서지훈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반발했지만 이미 그의 싸움과 쇼, 폭력성에 반한 고객들은 문제가 없다고 찬성했고, 그렇게 박형우는 서지훈에게 복수를 성공한다. 옵세션이 마무리되고 신분 세탁한 박형우는 옵세션이 개최된 섬에서 돌아오는 배의 뱃머리에서 처음부터 돈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면서 그의 돈가방을 바다에 뿌리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며 크로즈업 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전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용도 조금 이렇게 연계성이 있게 진행이 되고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복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자, 등장인물을 보면요. 안산길,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조선인, 일본 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였고 전투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다. 일제의 패망 후 우키시마호 사건에 의해 가족이 전원 사망하게 되자 사건의 관련 인물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김장수, 일본에서 독립활동을 해온 인물, 광복 이후 우키시마호 사건에 의해 무고한 조선인들이 희생당하자 이 일의 주도자를 찾아내어 제거하려고 한다. 안산길과 만나 팀을 이룬다. 이정화, 김장수와 함께 일본에서 독립활동을 한다. 김장수와는 다르게 직접 싸우는 방식의 독립활동을 하기보다는 정보를 구해오는 정보통 역할을 맡거나 사업을 통해 안산길과 김장수의 일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인물. 도요다 미네이치, 일제 해군 참모네요. 우키시마호 폭발을 지시한 인물, 조선인을 무시하며 결정에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 악당이군요. 가네코 다스지, 미네이치의 부하, 우키시마호 사건을 반대하다가 해임된 인물. 이 인물을 통해 안산길과 김장수가 사건의 책임자가 미네이치 참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때네요. 광복절인데 1945년 8월 15일 일본 오사카 조선인 집거지.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라디오에는 일왕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일본 제국의 패배 소식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를 들은 제1조선인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약간의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누군가의 대한독립 만세 구호를 시작으로 환호와 만세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저녁이 되고 안산길의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안산길에게 조선에 대해 말해준다. 안산길의 아버지는 조선의 사람들이 정다움과 조선의 풍경의 아름다움을 연신 말해가며 그리움에 젖어 있다. 그들은 일제가 망했으니 곧 조선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45년 8월 19일 일본군 수뇌부 회의실.
일본군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군은 패망 이후 일본 전범 재판과 관련하여 강제징용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하에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본 해군의 4,740톤급 화물선 우키시마호에 태워 부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결정한다. 일본군의 발표가 조선인들에게도 내려오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은 앞으로 며칠 뒤면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만 일본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족들 먼저 조선에 가 있고 졸업 후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다. 누가요? 주어가 없어요. 주인공이겠죠.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 수천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우키시마호에 모두 탑승하고 백고동 소리와 함께 우키시마호가 부산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우키시마호는 돌연 부산이 아닌 일본 중부 연안의 마이즈루항에 정박하였고 일본 승선원들이 우키시마호를 갑자기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서너 차례의 폭발과 함께 우키시마호가 처참하게 폭발하고 만다. 분명 일본 연안이었으나 일본 해군은 우키시마에 타고 있던 조선인들을 구조하기는커녕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1945년 8월 25일 일본 마이즈루항.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이 울려 퍼졌다. 일본 해군은 조사 결과 이를 미국의 기뢰에 의한 폭발 사고라고 전파했다. 안상길은 라디오에서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을 듣자마자 바로 마이즈루항으로 향했다. 조선인 생존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순간에 조선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안상길은 우키시마호에 승선한 가족들을 찾으려고 조선인 생존자들과 거주하던 일본인들에게 수소문해봤으나 가족을 찾지 못하였고 망연자실한 안상길은 주저앉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한 사내가 안상길의 옆에 앉아 안상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원인이 일본 해군의 소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길은 몹시 흥분하여 사내의 멱살을 쥐곤 당신이 누구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물었다. 김장수는 진정하라며 자신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김장수라는 사람이며 아직은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일본 측의 주장대로 미국 기뢰에 의한 폭발이었다면 폭발이 단 한 번에 일어났을 것과 일본 승선원들이 폭발 직전에 먼저 대피하여 피해를 줄인 것, 마지막으로 일본 해군이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던 점을 말하며 사건의 이상한 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안상길이 일본 사관학교의 엘리트인 것을 알고 있으며 함께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고 이 일을 지시한 녀석을 찾아 무고한 조선인의 복수를 하자고 제안을 한다. 안상길이 황당해하며 대답을 미루자 김장수는 안상길에게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한 장 주며 여기로 생각이 정리되면 여기로 와서 김장수를 찾으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본 안상길은 김장수와 복수를 하기로 다짐하고 다음 날 쪽지에 적힌 여관으로 향한다. 안상길은 여관의 여주인 이정화에게 메모지를 보여주며 김장수가 불렀다고 말하자 이정화는 김장수가 있는 지하실로 안내했다. 이정화는 안상길에게 본인 역시 김장수와 독립활동을 해왔으며 정보를 캐내는 일에 자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만난 그들은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이정화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먼저 해군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해임된 가네코 다스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캐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그들은 다스지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그를 협박하려 했으나 이미 그는 자결하여 죽어 있었고 그들은 실마리를 찾던 중 다스지가 쓴 일기를 찾았다. 일기를 읽어보니 김장수의 예상대로 폭발 사건에 일본 해군이 개입이 있었고 이를 명령한 인물이 도요다 미네이치 해군 참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스지는 사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보직 해임을 당한 일에 분개하여 자결한 것이었다.
다스지의 일기를 통해 안상길 일행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으나 현역 일본군 고위 간부를 찾아내어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시 이정화의 여관으로 돌아와 의논을 한다. 그러던 중 미네이치 참모가 해군사관학교 장교 임관식에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임관식이 끝나고 그가 돌아갈 때를 노려 제거하자는 계획을 세운다. 1946년 2월 일본 임관식 장소. 많은 일본 인사들이 모여있다. 안상길은 우수한 성적을 받아 수석으로 졸업하였기에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나가 식을 진행하였다. 김장수는 안상길의 친척으로 위장해 임관식에 참석하였다. 미네이치 참모에게 표창장 등을 받을 때 안상길은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고 싶은 분노로 피가 끓는 기분을 느꼈으나 몇 개월간 준비해왔던 계획을 진행하는데 찰나의 감정으로 이를 그르치고 싶지 않았기에 티를 내지 않았다. 임관식 도중에 그를 제거하려는 생각도 해봤으나 수많은 경호인과 일본인 장교들이 한가운데에서 대놓고 사람을 해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다. 형식적 행사가 끝나고 비교적 긴장이 풀릴 때 기회를 잡아 그를 제거할 작전이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미네이치의 차를 김장수가 수레를 이용해 막았다. 수레를 치우라고 화를 내며 다가오는 미네이치를 향해 안상길과 김정수는 권총의 탄환을 무자비하게 쏴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미네이치의 발빠른 경호원들이 미네이치를 총격으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그를 살해하지 못하고 중상을 입히는 데 그치고 만다. 미네이치 참모는 구급대를 통해 응급병원으로 옮겨졌고 안상길과 김장수는 서둘러 도망치지만 이내 총성을 듣고 모인 경찰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된다. 계속 도망쳐봐야 그들을 따돌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김장수는 이내 결심하고 안상길을 골목길로 먼저 보내고 금방 따라가겠다고 말한 뒤 자신이 미끼가 되어 경찰들을 유인한 뒤 총격전을 하다 끝내 사망한다. 안상길은 임무를 실패하고 이정화의 여관으로 피신한다. 안상길과 이정화는 동료 김장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비통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미네이치를 제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네이치가 퇴원을 하면 그때를 다시 노리겠노라고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미네이치가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해 선박에 몸을 실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안상길은 그곳에서 조선인들의 복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곧이어 미네이치가 대만의 한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곧장 안상길은 이정화에게 대만에 몰래 갈 수 있는 배편을 구해달라고 했고 이정화는 배편을 구해다 줬다.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이정화의 질문에 안상길은 아버지의 나라 조선에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안상길은 김장수를 추모한 뒤 변장을 하고 권총 한 자루를 챙겨 대만으로 향했다. 1946년 5월 대만의 한 시골. 미네이치는 대만의 숙소를 구해 변장을 하고 이름을 가명을 사용하며 살고 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네이치는 집안이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는다. 미네이치가 방문을 열자 안상길이 권총을 들고 그를 겨누며 이름을 말하라고 한다. 미네이치는 누구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안상길은 대답하지 않고 총을 겨누며 한 발짝 다가와 또다시 이름을 묻는다. 미네이치는 대만에서 사용 중이던 가명을 말하며 발뺌하지만 안상길의 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윽박지름과 함께 도요다 미네이치의 이름이 나오자 미네이치는 화들짝 놀라며 정체가 누구냐고 묻는다. 안상길은 변장을 하나둘 벗으며 무고한 수천 명의 조선인을 죽인 너를 벌하러 왔다고 말한다. 미네이치 참모는 안상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안상길은 차가운 어조로 목숨 구걸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했다고 말한 뒤 가차없이 총을 쏴 미네이치를 살해하고 유유히 자리를 뜬다. 1946년 5월 부산. 안상길은 부산에 도착했다. 안상길에게는 처음 밟아보는 낯선 땅이지만 낯선 땅에서 익숙한 언어가 들려오자 묘한 향수를 느꼈다. 그는 광복 이후 아버지와 밤에 한 대화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들려준 것처럼 조선의 바다와 산과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는 조선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
하고 끝을 냈는데요. 굉장히 뭐 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전지현이 나왔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류의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확장시키고 하면. 근데 단지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과연 정해진 시간 내에 마감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이제 고통이 자, 이걸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마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함께 계속 얘기하면서 진행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